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2주 합격 기본편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대가 고려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고려 시대 주제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삼국 시대도 내용이 좀 방대했지만 고려 시대는 사실 좀 애매하게 많이들 어려워하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고려시대 다음에 조선시대는 오히려 우리에게 익숙한 게 조금 많은데 고려시대가 아무래도 좀 낯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려시대라고 하면 그래도 한 500년 정도 유지가 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복잡하게 느끼는 경향이 있고요. 이 고려시대에는 어떤 부분이 자주 나오냐면 고려라는 나라가 어떻게 보면 후삼국을 다시 한번 통일을 한 거죠. 발해 세력까지 흡수해서. 그래서 이 고려시대는 민족의 어떤 재통일을 이룬 나라로서 초반에 어떻게 기틀을 다져갔는지에 대해서 초반 왕들의 업적들이 좀 자주 나오는 편이고, 그리고 500년 역사가 이어지는 동안에 대외 관계가 대외 전쟁이 되게 많았어요. 전쟁이 누가 쳐들어오고 이거 물리치고 하는 것들이 순차적으로 계속 진행이 됐고, 어떻게 보면 전쟁이 없었던 시기가 하나도 없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전쟁이 벌어졌을 때, 어떤 대외 전쟁이 있었을 때 어떻게 대처를 고려가 했는지 이거를 연결해서 기억하는 게 좀 중요한 출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고려시대 파트 시작을 좀 해볼 텐데 최근 3개년의 기출 트렌드를 좀 보면 최근 3개년, 지금부터 이전까지의 3개년을 모아가지고 통계를 지금 낸 건데요. 기출 주제가 12번부터 18번까지 주제가 지금 나와 있고 출제 문항 수들이 좀 상당히 있죠. 여러 개로 나온 주제들이 있는데 가장 많이 빈출된 주제를 꼽자면 방금 언급했었던 초창기에 초반에 후삼국을 통일하고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는 것과 관련된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됐고, 그리고 이 대외 관계, 전쟁이 많이 나오는 이 파트의 문제가 두 번째로 많이 출제가 됐고요. 고려의 경제하고 사회 모습이 어땠는지에 대한 문제가 세 번째로 많이 출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적지 않은 문항이 출제가 되는 파트이고 상당한 분량을 자랑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시대 순서에 맞춰가지고 잘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얼마나 출제가 많이 되느냐, 출제 비중을 보면 7문제에서 8문제, 이거 적지 않은 많은 분량입니다.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고 봐야죠. 최대 한 회차에서 8문제 정도가 고려시대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키워드 어떤 거 나오는지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는 과정,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는 과정, 그리고 대외관계, 경제, 사회 파트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시대 흐름 잡기 여러분들 책 맛쪽으로 펼쳐주시고 흐름에 따라서 가로로 살펴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바로 기출 주제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출 주제 12번입니다.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초반에 기틀을 어떻게 다졌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핵심 키워드는 아무래도 고려를 개창한 이 태조, 왕건에 대한 내용,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들, 그리고 광종이라는 초반의 임금, 광종, 성종 집중적으로 나오는 분들이 있죠. 요거 한번 체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는 후삼국을 어떻게 통일을 했는가, 후삼국 통일의 과정을 한번 볼 텐데, 자, 우선 스토리 미리 보기는 살짝 옆으로 뺄게요. 고려의 후삼국의 통일 과정을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을 무슨 문제를 내기가 쉬울까요? 가장 헷갈리지만 꼭 순서를 알아야 되는 것. 통일 전쟁이 이루어지는 과정의 사건들을 순서대로 나열할 수 있어야겠죠. 그런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고려가 건국되는 과정 보겠습니다. 통일신라가 있었죠. 이전에 통일신라가 있고 나중에 그 위에 발해가 생기는 남북국 시대가 오는데 이 통일신라의 어떤 통합된 모습이 나중에 다시 흔들리게 되면서 거기서 후백제하고 후고구려가 다시 찢어져 나오게 됩니다. 이 신라의 왕족이었던 궁예가 후고구려를 세웁니다. 후고구려를 세우고 후고구려를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막상 국가를 세우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약간 의심병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어릴 때 이 추격자를 피하고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절에 가서 승려로 생활을 하거든요. 그래서 승려 생활을 하면서 사찰의 스님으로 좀 있었었기 때문에 나중에 후고구려를 건국하고 나서는 본인이 그 미래에 도래한다고 하는 미륵불이다라고 스스로를 지칭을 하면서 나는 미륵불의 현신이기 때문에 일반인한테는 없는 능력이 있다. 나는 독심술이 있어. 라고 하면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어떤 사람을 찍어서 너 지금 속으로 무슨 생각했지?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아무 생각 안 했을 수 있고
그 말이 맞을 리가 없잖아요. 독심술이라는 게 실제로 있지가 않는데. 그래서 아니요 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왕인 내가 거짓말한다는 거야? 이러면서 죽이고, 만약에 맞다 그러면 너 내 욕한 거 맞네 이러고 죽이고. 그러니까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횡포가 굉장히 심각해지는 와중에 그 밑에 궁예 아래에 들어가 있었던 사람이 또 왕건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왕건은 궁예를 직접적으로 제거한다라는 생각은 하진 않았던 것 같고, 궁예의 폭정이 계속되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궁예보다는 온화하고 세력이 탄탄한 왕건에게 많이 기대게 됩니다. 이 왕건도 한번 독심술 때문에 죽을 뻔하고, 그리고 이제 마침내 궁예가 완전히 정신을 놓고 자기 부인 왕비와 왕자 공주들까지 직접 자기 손으로 제거하는 것을 보고 나서는 아, 이건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일종의 정변을 일으켜서 궁예가 쫓겨나게 되는 거죠. 궁예를 죽인 건 아니고요. 그냥 궁 밖으로 쫓아냈어요. 근데 궁예가 워낙에 안 좋은 일을 많이 해서 폭적을 거듭했던 관계로 바깥에서 걸어 다니는 와중에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었다는 얘기가 흘러나와요. 어쨌든 왕건이 직접 제거한 거는 아니에요. 정변으로 왕위에서 쫓겨나고 태조 왕건이 마침내 즉위를 하게 되면서 후고구려에서 고려로 국호가 이제 바뀝니다. 완전히 고려란 이름을 가지고 기존의 마지막으로 궁예가 천도했었던 철원 지역에서 자기의 세력 기반이었던 송악, 현재 이제 북한의 개성 쪽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918년도의 일인데, 철원 지역에서 다시 개성으로 돌아온 거는 이 왕건 자체가 원래 개성 지역의 호족이에요. 자신의 세력 기반이 전부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돌아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고려가 건국됐었던 시점에 아직 후백제가 있고 신라는 매우 작아지긴 했지만 아직 유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들을 정리해서 통합하는 게 남았네요. 그때 당시에 후백제는 견훤 자체가 장군 출신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전쟁에 뛰어난 면모를 좀 많이 보이고 있었고요. 고려를 건국하고 나서 첫 번째로 전투를 했던 게 이제 공산전투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후백제 견훤도 당연히 후백제를 중심으로 삼국을 다시 한번 통일하려는 야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견훤이 먼저 가장 약골이라고 생각했던 신라에 먼저 침입을 해서 무려 그 신라의 왕을 죽이는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게 상당히 신라인들에게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경혜왕 다음에 왕으로 즉위한 경순왕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 포악하고 잔인한 이 견훤에게 항복을 해도 문제가 되겠고 저 나라에 흡수가 되는 것도 문제가 되겠구나. 우리를 살려두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나중에 결정적으로 왕건에게 투항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사건을 제공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뭔가 인품이 그렇게 큰 사람으로 생각되지는 않았던 거예요. 왕을 죽였으니까. 후백제 견훤의 군대가 오늘날의 대구에 지금은 팔공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공산이라는 지명이라고 했었던 팔공산에서 고려 군대가 이제 도와주러 온단 말이죠. 신라를 도와주러 오는데 이 고려 왕건의 군대하고 맞붙었는데 여기에서는 견훤이 이깁니다. 거의 뭐 여기서 죽을 뻔했어요. 왕건은 여기서 한번 죽을 뻔하고 간신히 목숨만 부지한 채로 대패를 하고 도망을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했던 전투가 이제 고창 전투인데 견훤은 아주 기세등등하지 않았겠어요? 다시 한번 전투를 합니다. 고창, 지금의 안동 지역입니다. 안동에서 다시 한번 전투를 했는데 이때는 왕건이 이겼어요. 이때는. 이제 왕건이 다시 한번 전열을 가다듬고 했던 거죠. 이때 왕건한테 크게 도움이 됐던 게 승려 군대가 와서 많은 도움을 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건의 인품에 감흥을 해서 왕건에게 합류를 하고 힘을 실어주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지점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여러분들 뭐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중국의 유명한 그 소설 중에 삼국지라고 있잖아요. 마치 유비에게 사람들이 그 인품에 매혹되어 가지고 자꾸자꾸 오는 것처럼 이 왕건이 초창기에 그런 느낌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고창 전투에서 대패를 하고 나서 이제 견훤이 약간 휘청하는데 충격적인 사건이 있죠. 견훤이 투항을 합니다. 투항이 뭔가요? 투항은 적군에게 항복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견훤이 내부에 약간의 내란이 있었습니다. 내부 분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견훤이 아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장남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지 않고 막내 아들을 너무 이뻐한 거예요. 막내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어서 약간 그런 내용을 조금 드러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남이었던 그 원래 정상적으로라면 자기한테 올 거라고 생각했었던 견훤의 아들 신검이라는 사람이 뭐야? 내가 이러다가 저 막내한테 내 자리를 뺏기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신검도 이러고 있다가 내가 왕이 될 수가 없겠다라고 확신을 하고 견훤을 그래도 아버지인데 사찰에 유폐를 합니다. 금산사라는 데에 가뒀어요.
보초를 세워가지고 진짜 감옥처럼 가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냥 먹고 자고 할 수 있게 절에다가 감금을 그냥 한 게 아니고 이 견훤이 체격이 되게 좋고 이 사람 무인이잖아요. 기골이 아주 장대하겠죠. 그래서 이 탈출을 하지 못하게 금산사의 본당 바닥에다가 마루를 뜯어가지고 감금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목숨 걸고 견훤이 탈출을 해서 이를 아주 빠득빠득 갈면서 아들에게 대단한 분노를 품게 됩니다. 감히 아버지를 이렇게 유폐를 해 목숨 걸고 탈출을 해서 도저히 아들을 용서할 수 없었던 이 견훤이 고려에 투항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오히 자기가 세운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게 됩니다. 물론 왕건은 자기한테 들어온 견훤을 받아줍니다. 그게 훨씬 유리했으니까. 그래서 정보를 좀 취하고 우대를 해주면서 이 정복전쟁, 통합전쟁을 진행을 해 나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느냐? 견훤이 투항하고 나서 신라 경순왕도 항복을 해요. 투항은 전투를 하다가 들어오는 건데 이제 경순왕은 정말 말 그대로 평화적으로 항복을 해서 들어오게 되고요. 신라의 경순왕이 이제 왕건을 이제 신라 쪽으로 이제 초청을 좀 해가지고 그쪽에서 잔치를 좀 벌이면서 이런 얘기들을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신라 경순왕이 지금 우리는 어차피 전쟁에서 이길 승산이 없고 이 신라라는 나라의 백성들, 남은 백성들과 우리 왕족 귀족들을 죽이지 않고 환대하면서 삶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해줄 게 누굴까? 너무나 자명하죠. 견훤은 당연히 아니죠. 견훤의 아들인 신검을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온화하게 시종일관 신라의 아주 따스한 태도를 보여줬던 왕건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왕건에게 항복을 합니다. 고려에 항복을 하고요. 아주 평화적으로 신라를 흡수하게 돼요. 고려가 신라를 병합을 하고 김부라는 이 경순왕, 이 마지막 왕은 경주의 사심관이 되어서 그러니까 일종의 경주 지역을 지키는 지방 행정관이 되어서 고려의 중앙정부에 충성을 하면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역할을 맡게 되어요. 이게 뭐 최선이었던 거죠. 극진하게 아주 왕건이 대접을 해줍니다.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전투가 1~2천, 오늘날의 구미 일대가 되겠고요. 1~2천 전투, 후백제의 견훤의 아들인 신검이 이끄는 군대가 1~2천에서 왕건의 군대하고 맞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대패를 하게 되면서 후백제는 멸망을 하고 고려가 마침내 후삼국을 통일을 하게 되는데 1~2천 전투에서 신검이 대패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군대를 맞닥뜨렸는데 그 신검의 군대가 얼마나 멘붕이 왔겠어요. 지금 새로운 그 왕자 신검이 우리를 이끌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 전까지 모셨던 왕은 견훤이잖아요. 견훤이 적진 한가운데 있으니 얼마나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겠어요. 사실은 1~2천 전투에서 신검이 이끄는 군대는 이미 거기서 전의를 상실을 많이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수월하게 또 1~2천 전투를 해내어서 후백제를 멸망시키고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을 하게 됩니다. 이게 936년이고요. 이 왕건이라는 사람은 918년에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고려를 이제 세우게 되는데 거의 한 18년 정도 걸려서 삼국을 다시 통일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옆에 스토리 보면은 내가 드디어 후삼국을 통일했다라고 나오고 있죠. 고향을 수도로 만들고 신라의 항복을 받고 후백제와도 전투에서 승리해서 삼국을 통일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했을까요? 전쟁을 오랫동안 겪었고 통일신라 말기에 굉장히 혼란을 많이 겪었어요. 이미 백성들은 너무나 힘든 상태입니다. 고려라는 나라가 새롭게 출발을 했지만 사람들은 사실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을 것이고 이거를 태조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백성들이 안정적으로 더 이상 전쟁의 피해를 보고 살지 않도록 내가 잘 살림살이를 이끌어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나라의 기틀을 마련을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태조 왕건은 이제 삼국을 통일하고 나서 나머지 사람들도 흡수를 하게 되는데 이 위쪽에 있었던 발해가 또 멸망을 하게 돼요. 거란나에서 발해가 멸망을 하게 되고 발해 유민들이 수만 명이 쏟아져 들어오게 됩니다. 발해의 왕자 세자 대광현이라는 사람이 수만 명의 발해 유민을 이끌고 와서 투항을 하는데 이걸 아주 따뜻하게 받아줍니다. 같이 고구려를 계승하고 있는 나라니까 서로 우리는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왕시성을 하사를 해줬다라고 기록에 나와 있어요. 발해 유민을 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건의 이미지가 굉장히 따뜻하고 이제 포용적인 이미지였다라고 초반에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전쟁에 지친 백성들을 토닥토닥하는 그런 제도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빈민 구제 기관인 흑창을 설치합니다. 민생 안정을 하는 거죠. 가난한 백성들에게 거의 무이자에 가까운 걸로 곡식을 빌려줬다가 이제 가을에 추수를 하면 갚도록 하는 거죠.
요거 뭐랑 비슷하죠? 고구려의 진대법과 유사한 빈민구제 책을 이제 실시를 했던 겁니다. 흑창. 요 흑창은 나중에 확대돼 가지고 더 큰 곡식 창고가 돼요. 의창이라는 제도로 나중에 업그레이드가 또 됩니다. 네, 사심관 제도에 별표가 땡땡땡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중앙의 고위 관리를 자기의 출신 지역의 사심관으로 삼아서 그 지방의 호족을 관리하게 해요. 혹시 반역을 저지르지는 않을지, 만약에 여기서 뭔가 이상한 낌새가 있으면 그 중앙에 있는 그 지역 출신 관리한테 푸시가 들어가는 거죠. 요 사심관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경순왕 김부에게 내려졌었던 직책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는 일종의 인질 감시 뭐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삼국을 통일했다라고 하는 건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섞여 있다라는 거니까 또 어디서 세력을 키워가지고 반란을 일으킬지 모르잖아요. 이 사람 본인 자체가 원래 왕족도 귀족도 아니었던 사람인데 왕건 자체가 이 사람도 그냥 지방의 세력가였을 뿐이잖아요. 호족일 뿐이죠. 그래서 힘 있는 호족이 언제든지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제도에 아주 심혈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심관 제도라고 하는 걸 중요하게 지금 체크를 하는 거고요. 비슷하게 기인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 지역에 오래 생활했었던 사람들이 향리로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향리의 자식을 인질로 삼아서 수도로 데려와서 개성에 데려와서 그 출신 지역의 일에 대해서 자문하는 위원의 역할을 맡기는데 뭐 말이 자문이지 거의 뭐 인질입니다. 자녀를 데리고 있다는 건 자식이 볼모로 잡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 사람들이 뭔가 이상한 일을 꾸밀 수가 없겠죠. 그럼 바로 자식에게 뭔가 제재가 들어갈 테니까 요거 통일신라의 상수리 제도라는 거에 영향을 좀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편찬 산업이 있는데 편찬 사업, 정계라던가 계백요서라던가 자 이제 고려를 이끌어 나가야 돼요. 그럼 고려는 뭔가 지침서가 필요합니다. 그런 걸 직접 이제 편찬을 하는 건데 관리가 지켜야 되는 규범이 무엇인가에 대한 책들이 주로 나오게 되고요. 태조 왕건에 대한 내용으로 좀 유명하게 나오는 거는 훈요 10조라는 게 있습니다. 훈요 10조. 훈요 10조. 거의 뭐 유언 같은 건데 내가 죽고 나면 후대 고려 왕들은 반드시 이것을 지키도록 해라 라고 하는 태조의 10가지, 태조가 제시한 10가지의 이 도리입니다. 불교를 숭상할 것, 그리고 여기 개성뿐만 아니라 서쪽의 서경이라는 데에도 중요시할 것, 그리고 연등회라던가 팔관회라고 하는 행사를 성대하게 치를 것 등등등의 10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밑에 그 발해 유민을 포용하는 거에 대해서 이 기출사료 한번 읽어주시고요.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광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광종. 이 광종 스토리 미리 보기 보면은 노비안건법을 실시하도록 하시오 라고 지금 나오죠. 노비안건법. 그리하겠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는 광종. 왕이었던 두 형들이 호족들 때문에 고생하는 걸 지켜봤지. 이 사람 4번째 왕이에요. 근데 이 형들이 왕이었던 2명의 형들이 스트레스 받아서 죽고 그래서 아파서 죽고 이런 걸 봐요. 그리고 자신들의 왕으로 옹립해준 이 호족들의 입김에 너무 시달리는 거를 봅니다. 요게 어떻게 보면은 호족 세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었는데 왕건은 원래 그 신라에서 왕족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었잖아요. 그냥 지방의 세력가였어요. 왕건과 같은 호족들은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른 지역의 호족들이 왕건도 나랑 똑같은 호족인데? 라고 생각을 하고 힘을 빌려주지 않았으면은 고려를 건국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왕건은 호족이 출신이라고 하는 게 최고의 어떤 장점이면서 핸디캡이었던 거죠. 그래서 힘 있는 호족들이 나에게 힘을 실어주게 하기 위해서 결혼 정책을 펼쳤죠. 그래서 지역의 유력한 호족들의 딸들과 전부 다 결혼을 합니다. 부인이 무려 29명에 육박했죠. 가족이 되면 어쨌든 서로 칼을 겨누진 않을 테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포섭을 하고 딸이 없는 호족의 경우에는 왕시성을 내리는 방식으로 이제 포섭을 합니다. 문제는 이게 왕건이 살아있을 때는 괜찮은데 이제 왕건이 죽고 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자녀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들이 모두가 다 쟁탈전을 벌이게 되겠고 왕씨라고 하는 왕족들의 성씨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와중에 호족 세력의 힘이 만만치 않았던 거예요. 이 광종은 이 호족 세력을 이제 좀 눌러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이 왕이 됐는데 호족들의 힘을 누르려면 뭘 먼저 해야 되지 고민을 해보니까 이 호족들의 세력 기반을 곰곰이 살펴보니까 재산
이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죠. 이 호족이라고 하는 집단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성장한 집단들인데 이 호족들의 재산이면서 노동력이면서 군권으로 전환될 수가 있는 병사로 전환될 수 있는 노비를 해방시키자. 이 노비들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재산으로 취급되죠. 이 노비를 해방시키면 세금을 내는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나라에 왕에게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 국고가 튼튼해져서 왕권을 그걸로 강화시킬 수도 있고 반대로 노비를 잃은 이 호족들은 눌러지겠죠. 그래서 노비를 해방하는 방식을 하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노비가 된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노비 문서를 들여다보면서 검사를 하는 거죠. 체크를 하는 겁니다. 노비 안검법이라는 걸 합니다. 여기 제가 칠해놓은 거 노비를 안검 철저하게 확인, 검사를 해서 혹시라도 잘못된 방식으로 노비가 된 사람이 없는지를 찾아보고 다시 일반 백성으로 만들어줘라 라고 하는 제도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광종이 노비 안검법을 실시를 해서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일반 양인으로 해방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호족과 개국공신 세력들의 경제적이면서 플러스 군사적인 기반을 약화시키는 데 성공을 하는 거죠. 태조가 죽고 나서 엄청나게 혼란스러웠었던 불안정한 상황을 이 광종이 왕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이게 꽤 성공적이었죠. 그리고 이제 뭐 왕의 친인척이어서 그냥 관리하고 막 이런 거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실력으로 사람들을 좀 뽑자. 호족들이 서로 인맥으로, 혈연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안 된다. 그래서 들여오는 게 바로 과거 제도입니다. 중국의 후주 출신의 쌍기라는 학자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과거제를 본격적으로 도입을 하게 되고요. 이 과거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유학의 큰 원리가 왕에게 충성하는 충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유학을 공부한 관리를 뽑는다는 건 왕에게 충성하는 관리를 뽑는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광종이 체제를 안정시킨 다음에 안정된 고려의 모습을 대내외로 드러내기 위해서 광덕이나 준풍이라고 하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을 해서 왕의 권위를, 왕권을 높이는 역할도 합니다. 자, 네 번째 광종 뒤에 이제 여섯 번째 성종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성종이라는 임금이 나오는데 성종은 요게 조선시대에도 성종이 등장을 하잖아요. 보통 요런 이름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뭐가 한 일이 많은 거예요. 얼마나 이룬 게 많았으면 이룰 성자를 붙였겠어요. 자, 성종 부지런히 체제를 안정시켜 나갑니다. 시무 28조를 수용을 합니다. 광종이 어느 정도 호족을 눌러놓기는 했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최승로라고 하는 유학자에게 자, 뭔가 우리가 지금 고쳐 나가야 할 게 없나? 나라의 문제점은 없나요? 라고 하면서 이 사람에게 이걸 받아요. 의견을 받는데 28개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최승로의 시무 28조가 있어요. 요거를 받아들여서 이거를 전반적으로 정책에 반영을 합니다. 최승로는 유학자잖아요. 이 사람은 유교를 정치의 근본으로 삼았어요. 여기 날개 스토리에 보면 여기 왼쪽 페이지에 보면은 최승로 얘기가 나오죠. 마지막에 성종에게 28개의 개혁안을 바치다. 유교를 정치 이념으로 삼으소서. 이 사람 유학자니까 애초에 그래서 최승로한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종이 알겠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벌써 6번째 왕을 모시게 되었군. 이 최승로가 상당히 이런 거를 올려도 사람들이 반박을 못할 정도로 고위 관리였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왕께서 나라에 고쳐야 할 점을 적어서 내라고 하시네. 28개나 적었다. 너무 많이 썼나? 여러분들 쉽게 보라고 쓴 거예요. 어쨌든 왕께서 유교 이념을 바탕으로 이 통치 시스템을 확실하게 정비를 하셨으면 좋겠군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성종은 이 최승로가 쓴 것을 차례차례 반영을 해 나가게 되고요. 전반적인 시스템에도 적용을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중앙 시스템을 이성육부제로 정리를 합니다. 통치의 조직을 크게 2개 나누고 그 아래에 육부라는 행정, 실무, 기구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일하고 나서 고려의 영토가 또 꽤 넓어졌잖아요. 이 영토를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행정구역 개편도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12목이라는 걸 설치합니다. 이 12목이 요게 그 문제의 선지로 되게 많이 나와요. 12목 요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행정조직인 12목을 설치를 하고 지방관을 파견을 하게 됩니다. 지방관. 그리고 향리제도를 정비한다. 향리라고 하는 거 그 지역에 원래 있었던 사람들 세력가죠. 지역 유지입니다. 그 지역 유지들이 향리로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를 좀 시스템화 해가지고 향리직의 우두머리, 반장을 뽑아요. 호장이라는 반장을 뽑고 부호장을 두어서
나라의 중앙과 연결이 되도록 하는 그 어떤 정비를 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주먹국으로 뭐 운영이 됐었는데 제대로 이 왕실의 중앙의 입김이 닿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시스템 정비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학교 정리해야겠죠. 고려를 이끌어 나갈 브레인들 키워내야 되기 때문에 국자감이라고 하는 국가교육기관을 설립을 하게 됩니다. 국자감. 그리고 민생 안정책 계속 이어나가게 되죠. 태조 왕건이 흑창이라고 하는 창고를 설치했었던 거,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도록 하는 거, 요거를 확대해서 의창으로 만듭니다. 흑창을 업그레이드 시킨 거예요. 그리고 물가를 조절하는 곡식 창고를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상평창인데요. 곡식을 국가가 일부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하는 거죠? 쌀 가격이 너무 올라가면 쌀을 좀 풀고 너무 내려가면 쌀을 뭐 이제 걷어들이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죠. 물가를 조절하는 곡식 창고가 있었습니다. 항상 곡식의 창고를 평균 값으로 유지하는 창고다. 그래서 평균을 항상 유지하게 만든다라고 해서 상평창으로 만드는 그런 창고가 있었습니다. 이거 두 개 다 민생 안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너무나 곡식의 가격이 너무 오르거나 하는 거를 막도록 물가를 조절하는 기구까지 설치를 했던 겁니다. 상당히 세심하게 제도를 만들고 있다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자, 통치 시스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중앙 어떻게 운영됐느냐? 이성육부라고 했었죠. 이성, 중서문화성이 있고요. 상서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중서문화성 매우 중요한 기구인데 제신과 낭사라고 하는 여기 일하고 있는 신하들의 어떤 직책이요. 최고 중앙 관서입니다. 가장 고위 직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고 여기에 장관 역할을 하는 문하시중이 오늘날의 장관이랑 같은 역할이에요. 국정을 총괄합니다. 마치 이제 어떤 나라의 총리처럼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상서성은 중서문화성은 좀 최고 관서로 뭔가를 결정하는 결정권을 좀 가지고 있는 데고 실제 행정 업무를 디테일하게 담당하는 관서가 상서성이고요. 이 상서성 밑으로 6부의 행정실무기구가 있습니다. 이부, 병부, 호부, 예부, 공부 이게 조선시대에도 똑같이 그 6조로 연결이 됩니다. 명칭도 거의 똑같죠. 그리고 중추원이 있네요. 중추원, 군사기밀, 왕명을 다른 기관에다가 전달하는 왕명 출납 또는 군사기밀 출납 이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사대, 어사라는 호칭은 좀 익숙하죠. 관리의 감찰, 탄핵을 담당을 합니다. 검사 같은 사람들이고 삼사라는 기구는 화폐와 곡식이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회계를 담당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조선시대 같은 이름의 삼사가 있는데 지금 요거하고는 기능이 완전히 다르니까 거기서 조선시대 나오면 한 번 더 확인을 해볼게요. 도병마사 땡땡땡 고려가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행정기구 중에 하나죠. 이거는 상시로 있는 게 아닙니다. 임시회의 기구입니다. 임시회의. 그런데 병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 걸로 봐서는 국방과 군사 문제인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국방과 군사 문제를 의논해야 되는 전쟁이 발생을 하면 요게 이제 활약을 한다는 거죠. 여기는 제신과 추밀이라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일을 봅니다. 제신, 중서문화성의 최고 고위 관료고 추밀은 여기 위에 중추원에 해당하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관리입니다. 이 중추원이 군사 기밀을 담당하기 때문에 도병마사에도 관여를 하는 거다라고 이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단순하게 암기하는 것보다는 아니 왜 이쪽 기구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기구에도 들어가 있지? 약간 헷갈리실 수 있는데 연결이 되니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업무하고 어떤 업무에서 뽑아가지고 임시기구에서도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식목도감도 이거 두 개가 굉장히 특이한 어떤 제도인데 이것도 임시회의기구입니다. 중요한 건 임시라는 거죠. 법제, 격식 문제 담당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신과 추밀이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간이라는 집단이 있습니다. 유교적인 특징이 보이는 거죠. 왕이 혼자서 뭔가 독단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왕은 바르게 정치를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그러려면 주변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들어야 합니다. 그런 존재가 바로 대간인데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간들은 간쟁을 할 수 있었어요. 간쟁. 국왕이 이상한 짓을 해요. 나쁜 짓을 합니다. 국왕의 비행이 있으면 여기에 간언을 할 수가 있고 봉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우선 간쟁. 너 잘못됐어. 이렇게 그러면 술 마시고 노는 거 그만해. 라는 거 할 수 있다는 얘기고 봉박. 잘못된 조칙을 왕이 내렸을 때 그걸 시행하지 않고 리턴 할 수 있는 이 조칙을 돌려보내는 역할도 할 수가 있고요. 서경. 일종의 사인권입니다.
관리를 임명하거나 법령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때 이 사람들이 사인을 해주지 않으면 통과가 되지 않아요. 마치 현재 국회에서 회의를 해서 법을 통과시키는 거하고 유사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 세 가지의 굉장히 스페셜한 거를 담당을 했던 게 대관들이고요. 이 대관들은 어디에서 나온 관리들이냐면 최고 기구였던 중서문화성의 낭사, 그리고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했었던 어사대의 관원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울리죠? 국왕의 비행을 간언하는 게 어사대의 원래 업무하고도 크게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요거 좀 헷갈리는 거 많으니까 좀 자세히 많이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중앙은 이렇게 구성되는데 지방은 어떻게 돼 있나? 통일된 국가니까 고려의 영토 굉장히 넓습니다. 지방이 되게 넓어지죠? 행정 조직을 어떻게 나눴는지 볼게요. 전국을 5도 양계로 나눕니다. 5도 양계. 자, 일반 행정구역은 5도입니다. 땡땡도, 땡땡도 이런 식으로 나뉘고요. 여기 도를 관장하는 안찰사라고 하는 사람이 파견이 됩니다. 이 안찰사는 그 세세하게 지방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감찰하고 민생을 살피는 지방관을 감찰하는 감사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안찰사. 그리고 양계는 뭐냐면 국경지대는 좀 중요하니까 여기에 군사행정구역으로 2개를 두는 거예요. 이렇게 2개를 두고 여기에는 군권을 가지고 있는 병마사를 파견을 합니다. 근데 이 병마사는 군사 업무뿐만이 아니고 그 양계 지역의 민생 업무도 총괄을 하는 약간 막강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좀 특별한 행정 조직이 있는데 향과 소와 부곡이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인인데요. 그냥 일반인들인데 신분상으로는 그냥 일반 백성들하고 똑같은데 이상하게 차별을 받는 집단들을 이 지역에 모아놨어요. 특수행정구역인데 신분상 양인이지만 일정 9년의 양민에 비해서 일반인에 비해서 좀 차별을 받았던 사람들이고 특정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향과 부곡은 농업이고 이건 뭐 일반적이죠. 소가 좀 특이해요. 수공업을 담당을 했어요. 뭐 소금을 만든다던가 종이를 만든다던가 그래서 일정 부분 국가에다가 납품을 해야 되는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었고 향과 부곡과 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거주지를 이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설정했었던 기준이 뭐냐에 대해서는 조금 모호하지만 삼국 통일 전쟁을 수행할 당시에 후삼국을 통일할 당시에 뭐 끝까지 항복을 안 했던 지역이라던가 뭐 반란자가 나왔던 지역이라던가 이런 식의 지역적인 핸디캡을 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군사제도 어떻게 했을까요? 국토가 넓어지고 사람이 많아졌잖아요. 군대 개편하는 거 중요한 문제였겠죠. 중앙군과 지방군이 있어요. 왕을 케어하는 친위 부대로 2군이 있고요. 이 메인 군대입니다. 그리고 6위, 요것도 중요합니다. 중앙을 지키는 2군과 6위가 있습니다. 왕을 바로 옆에서 보필하는 2군이 있고 6위는 수도하고 국경의 방어를 담당하는 그러니까 최고 정예의 부대들이 여기 2군, 6위에 들어가 있고요. 지방군은 주현군입니다. 전국의 5도에 퍼져가지고 주둔하고 있는 예비군들이고 주진군, 양계라고 하는 국경지대는 항시 대비를 해야 되니까 이 지역에 있는 상비군이 주진군이에요. 요 군대로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도가 지금 정비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 내용 복잡하니까 한번 쭉 읽어보신 다음에 여기 날개에 퀴즈로 개념 다지기 꼭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이거 기출문제로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자, 고려의 후삼국 통일 과정 한번 볼게요. 가와 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을 한 것은 공산에서 당한 패배를 드디어 이곳 고창에서 서력하노라. 고창 전투네요. 자, 국호를 고려라 하고 연호를 천수로 할 것이다. 이거는 고려가 개창됐었던 시점입니다. 나가 먼저 나와야겠죠. 달을 볼게요. 이곳 1, 2천에서 신검의 군대를 격파하였도다. 후백제가 멸망하는 순간입니다. 일단은 모든 게 고려가 성립하고 난 다음에 치러지는 전투가 2개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고려가 성립이 되는 순간이 첫 번째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3개 중에서 나로 시작하는 게 정답이 되겠죠? 지금 보기를 보니까 나로 시작하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일단 3번밖에 없죠? 그러면 나가 답이 될 텐데 순서가 맞는지 한번 볼게요. 자, 고려를 만들고 나서 공산 전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고창 전투를 하죠. 순서상으로 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직은 후백제가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 2천 전투를 해서 후백제를 멸망시키게 되니까 지금 3번에 나가다로 답을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번으로 답을 찾아줄게요. 여기 순서 어떻게 나오는지 보시고 이 연도를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연도는 여러분들이 다 일일이 암기할 수가 없는데
인과관계를 살펴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요게 인과관계를 보면 5년, 10년 사이에 같은 간격을 가지고 있어도 이 순서만 제대로 인과관계를 이해하고 있으면은 나열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고려를 건국하고 고창 전투를 치르고 이 고창 전투 이전에 공산 전투에 썼다는 거 설명 나오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머릿속에 이어 놓도록 하세요. 약간 영화의 스토리가 연결되는 것처럼 머릿속에 그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이제 초창기 기틀을 안정시킨 왕들의 업적이 나오는데 고려는 광종과 성종이 반드시 나오는 부분이죠. 자, 광종 먼저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광종의 업적에 대해 알려줄래? 광덕, 준퐁 등 독자적인 연호로 썼어.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과거 제도를 시행을 했어. 여기 가에 들어갈 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광종의 업적을 골라주면 되겠네요. 옳은 거. 자, 훈요 10조를 남긴 건 태조 왕건입니다. 이거 아니죠? 교정도감을 설치하는 거는 아직 우리가 배우지도 않은 파트군요. 뒤쪽으로 나와서 최씨무신 정권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아직 없습니다. 광종 한참 뒤쪽에 나오는 시기입니다. 자, 노비안건법을 실시하였어. 요게 정답이 되겠죠? 실제로 광종은 4번째 임금이고요. 위에 2명의 형이 호족들한테 이리저리 휘둘리는 거를 봅니다. 그래서 호족을 누르는 왕권 강화책을 생각을 하게 되고 호족의 경제적, 군사적인 기반이었던 노비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노비안건법이라는 거를 실시를 합니다.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양인으로 해방을 시키는 걸 했다라는 거죠. 요게 광종의 업적이고요. 12목의 지방관을 파견을 하는 거는 이제 성종 때인데 유학자 최승로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시무 28조를 실행을 하는 과정에서 지방관 파견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광종의 뒤에 나오는 성종 때의 업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답 찾아주시고요. 자, 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상황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신 최승로 시무 28조를 작성하여 올립니다. 국가적인 불교 행사를 줄이고 유교를 바탕으로 나라를 다스리라는 말이로군. 근데 이런 과정이 왜 필요했을까요? 태조 왕건은 불교를 독실하게 믿었던 사람이고요. 불교 행사를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걸 훈요 10조로 유언으로 남기기까지 했었던 사람이에요. 국조가 남긴 거잖아요. 태조가 이 나라를 만든 사람의 유언으로 불교를 믿어라, 불교를 숭상해라, 불교 행사 화려하게 해라 이렇게 유언으로 남겼는데 사실 이 최승로의 이 사람 유학자니까 이 사람의 정책에는 불교를 숭상하지 않고 행사를 오히려 축소하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어요. 이거 상당히 어떻게 보면 위험한 내용이에요. 근데 성종이라는 사람은 이제 나라가 안정화되고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불교로 한 나라를 마음을 통합하는 거는 할 만큼 했고 이제 체제를 안정시키고 실제로 현실적인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유학이 좀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무리수를 둔 거죠. 그래서 최승로 정도 되는 고명한 고위 관리가, 고위 유학자가 이거를 왕에게 올려서 자기가 이거를 윤허하는 방식의 어떤 장면을 연출을 해서 어떻게 보면 국조의 말을 좀 이제 누르고 다른 방식을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써야 할 정도로 사실은 태조의 유언이 엄청난 입김으로 작용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적용하고 나서 유교적인 방식으로 유학을 반영한 정치의 모습으로 성종이 했던 게 뭐냐 그걸 찾아볼게요. 상대등이 설치되었다. 이건 고려랑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상대등은 이제 신라 시대에 나오는 귀족의 대표자를 가리키는 말이죠. 이거 관계가 없습니다. 12목에 지방관이 파견되었다. 이게 하는 내용이죠. 2번으로 답은 찾아줄 수가 있겠고요. 쌍기의 건의로 과거제가 실시된 거는 더 이전에 광종에 했었던 일입니다. 웅천주 도독 김원창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는 통일신라 하대에 해당하는 일이니까 요거 해당 사항이 없죠. 자, 답은 2번입니다. 4번 보겠습니다. 도병마사 관련된 문제인데 자, 여러분들은 문제를 읽으면서 이것이 도병마사와 관련된 문제다라는 거를 이제 찾아내야 되는 거죠. 고려의 독자적인 정치기구래요. 힌트. 독자적인 정치기구고 국방이랑 군사 문제가 나온대요. 중서문화성과 중추원의 고위 관리가 참여를 했고 명칭이 도평의사사로 바뀝니다. 이 원간섭기에 결정적인 힌트가 많이 나옵니다. 네, 도병마사로 찾아줄 수가 있겠죠. 도방이라고 하는 거는 최씨 무신 정권 시기에
개인 사병 집단, 최씨 무신 정권의 사병 집단을 도방이라고 하고요. 어사대라고 하는 거는 중앙 정치 조직 중에 하나였죠, 고려에. 그리고 의금부는 조선시대에 나오는 등장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요거 답 4번 도병마사로 찾아줄게요. 네, 기출주제 1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가 진척이 되는 모습인데 고려시대는 500년 역사 동안에 대외 전쟁도 있지만 주도권을 잡았던 세력들이 주기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주도 세력이 변하는 과정과 대외 전쟁이 진행되는 과정이 약간 일치하는 점이 있어서 이거를 같이 연결해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초반에 주도 세력, 호족을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호족에서 바톤을 이어받은 세력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문벌귀족이라고 하는 집단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이 문벌귀족 다음으로 이들과 대립했었던 무신들이 정권을 잡는 이 무인정권 시대의 시대가 또 나오게 된다는 거 특징입니다. 자, 문벌귀족. 문벌귀족이 뭐냐면 초창기에 이 고려를 세운 왕건조차도 귀족이나 왕족이 아니었고 호족이잖아요. 이 호족인데 이 호족 출신으로 왕이 되면서 다른 지역의 호족을 포섭하는 과정에서 결혼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래서 왕족들이 많이 늘어났고 초창기엔 호족의 세력이 올라갔다가 그걸 누르는 정책을 한다라고 했었는데 지방의 호족, 신라의 육두품들이 중앙 관리로 많이 들어왔어요. 고려를 세우면서 이제 이들을 통해서 통일전쟁을 수행을 했던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뭐가 되냐면 이제 나중에 과거제도가 들어오고 하면서 호족들은 어떻게 보면 왕과의 인맥 그러니까 혈맥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초반엔 있었지만 과거제도가 들어오고 나서 시험을 보고서 들어가는 집단이 생기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실력을 인증하고 이제 관리가 되는 거잖아요. 몇 대에 걸쳐서 고위 관료를 배출하는 집안이 있어요. 그 집안은 그것만 가지고도 귀족에 가까운 영향력을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결혼하고요. 폐쇄적인 집단, 지배층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문벌귀족입니다. 문벌귀족. 이 사람들의 특징. 정치 권력 한 손에 쥐고 있습니다. 과거 제도는 물론이거니와 고위 관리에게 들어가는 특별한 혜택이 있어요. 음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왜 우리 대학교 갈 때 혹은 뭐 유명한 회사 취직을 할 때 뭐 사장님의 조카라더라 해가지고 오면은 낙하산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현대판 음서제도 아니냐 뭐 이렇게 쓰는 것도 있어요. 그때 나오는 건데 고위 관리의 자손들이 별도의 시험 없이 그냥 관리가 될 수 있는 제도를 음서라고 합니다. 조상의 음덕으로 관리를 얻는다라는 얘기예요. 관직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요. 경제 권력 당연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누대에 걸쳐서 고위 관료를 배출하면서 당연히 재산도 쌓였고 고위 관리한테 내려주는 공음전이라는 게 또 있어요. 뭔가 음덕으로 받는 게 되게 많네요. 이런 혜택을 많이 받고 이 공음전의 문제점이 뭐냐면 세습이 가능했어요. 한 번 받은 거는 나라에 다시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이게 내려가죠. 그러면 여러 대에 걸쳐서 고위 관료를 배출했다는 건 여러 대에 걸쳐서 추가적으로 공음전을 계속 받았다는 건데 이게 계속 자손의 자손으로 물려주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라가 터치할 수 없는 개인의 재산이 상당히 커지는 겁니다. 경제 권력을 장악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권력을 유지하고 싶지 않겠어요? 유지하고 싶겠죠. 그래서 결혼도 자기들끼리 하는 겁니다. 다른 문벌의 짱짱한 가문이나 왕실하고만 결혼을 해서 아주 폐쇄적인 결혼 관계를 형성을 하게 되고요. 이게 굉장히 아침 드라마 같은 이상한 가계도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대표 가문이 경원 이씨로 대표되는 이자겸으로 대표되는 경원 이씨가 되겠고요. 김부식으로 대표가 되는 경주 김씨가 되겠습니다. 문벌 귀족의 대표격인 사람들이고 이 문벌 귀족이 아주 오랫동안 권력을 유지하다가 동요하게 되는 사건이 있는데 이자겸, 이분의 가문 대단하죠. 이자겸이 이 이씨 집안이 이자겸의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이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여러 대에 걸쳐서 이자겸 집안에서 계속 왕비를 배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실의 외척 가문으로서 세력이 기세 등등등 해줬던 거죠. 근데 가만 보니까 왕비를 배출해가지고 왕실의 외척이 되는 게 추가라 공부해가지고 이거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낫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혜택도 다 받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자겸 때가 되면은 이게 되게 안정적이 됐어요. 이자겸네 집안이. 그러니까 이자겸은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재벌 3세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금수저죠, 금수저. 어느 정도냐면 이자겸이 생활을 했었던 요 시기에는 궁궐문을 열고 들어가면
마주치는 사람 중에 10명 중에 9은 이 경원이시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이자겸네 집안이 엄청난 세력을 구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자겸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딸들을 다 왕비로 들여보냈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서 나와요. 이 권력을 나누고 싶지 않은 마음에 자기 딸을 결혼을 시킨 것까지는 좋아요. 결혼시킨 것까지는 좋은데 자기 딸과 왕을 결혼시켜가지고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게 인종이에요. 그러니까 이자겸에게는 손자입니다. 근데 이 손자를 자기의 둘째 딸, 셋째 딸도 손자랑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종은 본인의 고모, 이모들하고 결혼을 한 거죠. 이렇게 결혼하면 안 되죠. 상당한 근친혼이 되겠습니다. 장인어른이자 외할아버지가 되는 이상한 경우가 생기게 된 거죠. 요거는 부자연스러워요. 왜냐면 이때쯤 되면은 유학의 어떤 사상이 깊이 들어온 때였기 때문에 이런 근친혼은 사실 지탄받아 마땅한 거였죠. 신라도 아니고 이 시대가. 이자겸이 자기 손자를 통해서 꼭두각시처럼 활동을 하려고 했는데 장인이자 외조부가 된 거죠. 근데 권력을 독점하는데 정치적인 세력의 대립이 발생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종도 이 외할아버지를 되게 제거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실패를 합니다. 실패를 하고 결국에는 이자겸이 감히 나를 제거하려고 해?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중요한 결정은 내가 다 하는데 굳이 앞에 허수아비를 세울 필요가 있나? 내가 왕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됐던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도 방어적인 기제로 반란을 일으켰는데 자기 목숨을 구제하기 위해서 척준경이라는 무인을 끌고 들어와서 난을 일으킵니다. 이게 이자겸의 난이에요. 그리고 잠깐 성공했어요. 정권을 장악을 했고 이자겸은 척준경하고 사이를 잘 유지했었어야 되는데 요 척준경과 이자겸은 나중에 사이가 좀 갈라지게 돼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권력 유지를 하고 있을 때 지금 내부를 누르는 데 정신을 다 집중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마침 그때 세력을 키웠던 여진이 금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갑자기 군신 관계를 맺자고 하는 거죠. 여기서 군신에서 군이 누구겠어요? 신하가 누구고 이제 군주가 누가 되는 건가? 여진이 군주가 되고 우리가 신하가 된다는 거죠. 여진이 어디냐면 우리가 오랑캐라고 되게 무시했었던 나라입니다. 우리가 쳐다도 안 봤던 우리 기준에 완전 오랑캐예요. 근데 갑자기 오랑캐 국가가 오더니 우리 보고 군신 관계를 맺지. 지금 다른 사람들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근데 이제 이자겸은 전쟁을 하면 할 수 있지만 지금 나는 내 권력 유지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외부 대외 전쟁에 정신을 쏟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권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금나라의 군신 관계를 오케이 합니다. 까짓 거 평화 돈 주고 사지 뭐 자존심 좀만 줄이면 되는 건데 그래서 군신 관계 요구를 수용을 하게 되고 이게 내부에서 여러 가지 반발을 일으키게 돼요. 인종이 요 빈틈을 조금 파고들어서 인종이라는 왕이 척준경을 살살 꼬드겨가지고 이자겸을 제거하도록 합니다. 근데 이제 척준경이 반대로 제거가 되게 되고요. 난리를 진압을 하게 되는데 이자겸은 이때 죽지는 않고 나중에 유배를 가요. 여러분 그 굴비로 유명한 영광 알죠? 법성포 영광굴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그 지역으로 이자겸이 유배를 갑니다. 이자겸이 거기에서 굴비를 처음 먹는데 굴비가 원래 조기잖아요. 말린 조기잖아요. 그걸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서 야, 이 맛있는 거는 뭐냐? 라고 하면서 이거를 그 인종한테 또 갖다가 진상을 했대요. 약간 이제 외할아버지로서의 어떤 애정을 좀 불러일으키려고 했었던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조기를 진상을 한 것도 있고요. 이 조기를 먹으면서 내가 이런 수모를 이렇게 시골에 처박힌 수모를 잊지 않겠노라라고 하면서 그 조기를 이 굴욕을 잊지 않겠어 라고 굴비라고 지었다라고 굴비의 유래가 또 나와 있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돌아가지 못하고 영광에서 사망을 하게 돼요. 그 결과 왕궁은 불에 다 타고 왕실의 권위 바닥으로 떨어졌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너무 아침 드라마 같은 난장판이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왕실 이제 끝난 거 아닌가. 이제 뭔가 새로 리프레시가 필요한 거 아닌가. 요 때를 놓치지 않고 등장을 하는 게 이 이자겸 세력에 파묻혀 있었던 다른 세력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풍수지리의 길지설이 막 들어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개경의 운이 다했다. 개경의 운이 다했으니까 기운이 좋은 서경으로 천도를 하셔야 됩니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서경 길지설, 서경이 그렇게 명당이다. 태조 왕건도 서경에 가서 몇 달 살으라고 하지 않았냐? 요게 나오는 거예요. 요게 왜 나오냐면 개경의 기존에 있었던 세력들을 갈아치우기 위해서
이 개경 귀족들하고 대립하고 있었던 새롭게 떠오르는 세력들은 개경이 불편하죠. 그래서 서경으로 천도를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국가의 모습을 만들고 싶었던 것으로 보여요. 기초사로 좀 넘어가고 그래서 서경과 관련돼서 이자겸의 난 다음에 나오는 게 묘청의 난입니다. 별표가 또 3개나 붙어 있어요. 역사적으로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인데 이자겸의 난이 이루어지고 나서 정말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인종이 자기의 왕권이 지금 바닥에 떨어져 있으니까 이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원래 기존 세력이 아무래도 불편한 겁니다. 기존 문벌 귀족이 김부식으로 대표가 되는 기존의 개경파가 있어요. 김부식도 얘네들도 그 기존의 문벌 귀족입니다. 이자겸 세력에 버금가는 앞만 봐도 인종은 좀 불편해요. 그래서 자기가 적극적으로 개혁을 추진할 수 있고 자기에게 충성하는 사람들로 모여있는 그러니까 서경파들에게 힘을 좀 실어주기 위해서 서경으로 가는 걸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었어요. 묘청과 정지상이라는 사람이 이 묘청은 승려고요. 이 서경파입니다. 대립을 하는 거죠. 당연히 개경의 모든 게 있는 김부식은 여기를 떠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개경파인 이 김부식은 묘청이나 정지상을 약간 쟤네들은 좀 이상한 애들이다. 이렇게 난적으로 몰아가는 그런 경향을 보이게 되고 이 묘청이 좀 행동력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서경으로 천도합시다. 그리고 무슨 금나라 이 오랑캐들하고 군신관계를 맺습니까? 얘네 다시 밀어버려요. 이 금국을 정벌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게 또 듣기엔 또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인종한테 칭제 건언하세요. 황제 칭하고 연호 올리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다 사실은 인종이 하고 싶었던 일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김부식 등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개경파들은 지금의 안정적인 권력을 혼란을 주고 싶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개경파들은 서경파가 하는 모든 말들에 반대를 하게 되고요. 반대해가지고 결국 묘청의 이 주장이 실패를 해요. 그래서 묘청은 아무래도 안 되겠어. 저 고인물들을 내가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개혁을 할 수가 있겠구나 라고 싶어서 묘청이 이끄는 집단이 일종의 이제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국호를 대위국으로 바꾸고 고려해서 연호를 천계라고 하면서 서경에서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약 1년 동안은 대치를 했는데 결국은 김부식이 이끄는 광군에 의해서 진압이 됐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서경은 몰락하죠. 졌으니까. 서경파는 몰락하고 서경 자체가 약간 반역을 꾀한 지역이다라고 이 지역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 무신에 대한 차별이 굉장히 심해지게 되고요. 왜냐하면 개경파인 김부식은 문벌 귀족이기 때문에 무신을 천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 문신 세력은 굉장히 득세를 하게 되고 왜냐하면 여기에 척준경 같은 사람들이 또 이제 무신들을 끌어들인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무신들이 조금 더 하대받는 시대가 넘어오게 되죠.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거 뭐 신채호 선생이 하신 말이라고 많이들 나오는데 뭐 사실 유래가 정확한 단어는 아니지만 어쨌든 독립운동가이자 민족주의 사학자인 단재 신채호 선생께서 우리나라 조선 역사상 정말 천년에 있을까 말까한 제일 대사건이다. 천년 중에 가장 큰 사건이다. 만약에 이게 성공해서 우리가 서경으로 천도를 했으면 역사가 아주 크게 바뀌었을 거다. 여기서부터 모든 단추가 잘못 꿰어졌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통탄하면서 평가했었던 사건이 바로 요 사건입니다. 그 정도로 역사의 맥락을 당락을 바꿀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라는 얘기죠. 묘청의 난 실패하고요. 이 2개의 난이 전부 다 실패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옆에 묘청의 스님인 거를 스토리로 볼 수 있게 나와 있죠. 그리고 나서 이 마지막 사건이 무신정변을 볼 건데 자 이제 이 2개의 난이 진압되고 나서 개경파 김부식을 필두로 한 문벌 귀족은 점점 더 무신들을 차별하면서 아주 권력을 독점하고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데 자, 무신정변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있었겠죠. 무신정변, 묘청의 난 이후에 더 대놓고 드러내놓고 무신을 하대하는 분위기가 지속이 되게 됩니다. 이 군인전이라고 하는 거 이제 급여예요. 급여도 제대로 안 줘. 되게 무시해. 맨날 자기들 파티하는데 보디가드나 서라고 해. 얼마나 화가 나요. 자기네들 뭐 삼겹살 구워 먹고 하는데 그냥 예시예요. 고기 구워 먹는데 이걸 뭐 같이 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밖에서 보초만 쓰게 하는 겁니다. 되게 화가 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참았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묵과할 수 없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되게 나이가 어린 문신이 나이가 많은 대장군에게 상당한 무례를 저지르는 거죠. 수염을 태운다든지 뺨을 때린다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단순히 지위가 높다라는 이유만으로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몇 가지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이 무신들이 약간 이성의 끈이 끊어졌어요.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다. 이거 어떻게든 해야겠다. 그래서 정중부 이의방이라고 하는 무신들이 얘네들이 맨날 문신이 모여가지고 잔치하는 보현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에 가서 이 파티를 하던 날에 보디가드 하는 척 가가지고 거기에 이 대표 문신들을 싹 모아다가 밖에서 문 걸어 잠그고 거기서 대량 학살을 합니다. 이 무신 정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가족도 싹 다 찾아가서 싹 제거를 하게 됩니다. 후한을 제거한 거죠. 후한을. 그리고 그때 당시에 무신정변 당시에 그 직전의 왕이었던 이 무신들을 차별하는 데 한몫 단단히 했었던 의종을 폐위시키고요. 거제도로 유배를 보냅니다. 근데 결국에 의종은 죽임을 당해요. 나중에 무신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의민이라는 자에게 죽임을 당하게 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명종을 임금으로 세우게 되고요. 정권을 무인들이 장악을 하게 됩니다. 이 무신들은 자기네들이 회의하는 기구를 따로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기구가 중방이라는 게 있었어요. 기존에 있었던 권력 정치 기구는 쓰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자, 무신 정권, 군인들이 집권했었던 군사 독재 시기가 일정 부분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중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정중부. 무신 정변 이후에 같이 정변 일으켰던 이의방이라고 하는 이 군인과 갈등이 생겨가지고 정중부가 이의방을 제거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무신 정변이 벌어졌을 때 백성들의 삶이 그렇다고 좀 나아졌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지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일단 자기네들이 너무 억울하게 그동안 당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백성들을 돌봐야 될 대상으로 봤다기보다는 그동안 누리지 못한 것을 누리고 권력을 견고히 하는 데 정신이 다 팔려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생활을 나아지게 하는 정책을 시행하지는 않고 그들을 이제 문벌귀족이 했던 대로 그대로 이 사람들을 착취하면서 그것을 가져가게 되는 그런 행태를 벌이게 됩니다. 가혹한 수탈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백성들 입장에서는 문벌, 귀족이나 무신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 참지 못하고 아까 그 행정구역 중에 향, 소, 부곡이라고 있었잖아요. 소에 사는 사람들이 또 차별받는 것도 서러운데 수공업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납품하라는 양을 갑자기 너무 늘리고 이러면 너무 힘든 거예요. 먹고 살 수도 없는데 이사도 못 가는데. 그래서 결국에 참다 못해서 공주 지역의 명학소라는 데에서 망소의 형제가 도저히 못 살겠다 하고 일어나게 됩니다. 가혹한 수탈에 저항해서 무리를 모아서 봉기를 하게 되고요. 결국 진압이 됐어요. 진압이 됐는데 이 명학소를 완전히 폭력적으로 진압한 게 아니고 이게 되게 크게 일어나가지고 살살 조금 달래서 현으로 잠깐 승격을 시켜가지고 달래려고 했지만 뭐 나중에 추가적인 처벌이 주어지기는 했어요.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건 당시 사회가 매우 혼란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무신정변이 일어나고 나서 실제로 이들은 권력을 유지하는 데만 관심이 있고 백성을 다독이는 거는 관심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의민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무신 정권에서 세 번째로 정권 잡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천민 출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민 출신인데 정중부하고 이의방이 난을 일으킬 때 무신 정변 때 공을 세워가지고 이제 벼슬을 얻었어요. 그 역사책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의민이 벼슬을 얻은 이유는 사람을 많이 죽였기 때문이다 라고 나옵니다. 실제로 앞장서가지고 정변에 어떤 칼날 역할을 했기 때문에 대단한 지위에 나중에 올라가는데 나중에 상장군까지 올라가요. 의종을 죽인 사람이 바로 이의민입니다. 천민 출신이죠. 그래서 알게 모르게 약간의 어떤 출신 컴플렉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이의민은 경대승이라는 바로 이전에 집권자가 죽은 다음에 집권을 했다가 최충원이라고 하는 후대에 또 다른 장군이 나왔을 때 제거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의민 시기에 김삼이 효심의 난 같은 게 또 있게 되는데 이런 난의 이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신 정변이 일어나고 나서 무신 정권 시기에 이런 정도의 난리가 많이 일어났다는 게 중요해요. 이들이 정치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켰다라는 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난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제 최씨 무신 정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무려 60년 동안 독재를 하는 최씨 무신 정권을 연 사람이 바로 최충원입니다. 이 사람은 좀 문신의 기질을 갖춘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는 사람이에요. 머리도 좋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임금에게 봉사십조라는 걸 올려요. 명종에게 지금 사회가 혼란하오니 이렇게 하시옵소서라고 개혁안을 되게 맞는 말 잘 써있는 개혁안을 10개를 올리는데 실행은 안 됐어요. 왜냐? 이거는 보여주기 시기였으니까.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권력을 장악해 나갑니다.
반대 세력을 감시하기 위해서 설치한 교정도감이라는 게 있었는데 무신정권, 최씨 무신정권의 최고 권력기구가 바로 이 교정도감입니다. 여기에 제일 우두머리가 장관격인 교정별감인데 최충원이 바로 이 교정별감이 되어서 국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무인들 집단이다 보니까 서로 죽고 죽이고 막 난리도 아니거든요. 사병 집단, 뭐 일종의 경원이죠. 사병 집단을 확대를 합니다. 정중부를 제거하고 집권을 했었던 경대승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언제 암살당할지 모르니까 사병 집단을 키웠던 건데 요거를 확대해가지고 최씨 정권의 군사적인 기반으로 삼았어요. 근데 이제 또 재밌는 게 최충원의 노비가 만적이라는 노비가 있었는데 개경에서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있냐라고 하면서 다른 노비들을 모아서 봉기하려고 하다가 사전에 발각돼가지고 죽임을 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만적은 최충원도 원래는 이렇게 높은 자리에 들어갈 사람이 아니었는데 일종의 하극상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았잖아요. 그걸 그대로 답습을 한 거예요. 아니, 우리 주인도 저러는데 우리라고 못할 거 있어? 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에게 연설하면서 사람을 모았는데 누군가 누설을 하는 바람에 만적을 포함해서 여기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모두 산채로 강에 빠져 처형당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최충원의 아들인 최우는 정방이라는 거를 본인의 집에 설치를 해서 인사와 행사권을 다 장악을 합니다. 그리고 삼별초라고 하는 이 군대 집단을 또 조성을 하게 되는데 야별초라고 하는 군대 집단을 좀 확장시켜가지고 좌별초, 우별초, 그리고 신의군이라는 군대를 만든 특수군이에요. 최씨 무신 정권의 군사적인 역할을 하면서 요 최후 시기에 이제 몽골의 침략을 받거든요. 그래서 몽골의 침략을 받았을 때 강화도로 천도하면서 이 삼별초 조직도 같이 옮겨가게 되고 이 삼별초는 나중에 몽골과의 40년 동안의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항복한 다음에도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제주도까지 내려가서 항전을 하는 집단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만적에다는 기출사료 한번 참고해 주시고 자, 기출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묘척에다 먼저 보겠습니다. 다음 가상 인터뷰에 나타난 사건으로 옳은 것은 서경에서 거사를 일으킨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는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면 천하를 다스릴 수 있고 금이 스스로 항복할 것이라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조정에 반대하는 개경파겠죠? 무리가 있어서 이룰 수 없었기 때문에 거사를 한 것입니다. 묘청엔 아닙니다. 서경에서 거사를 한 거는 묘청엔 아니죠. 김흠돌의 나는 신라 중대의 신문왕 때 신문왕의 장인인 김흠돌이죠. 요거 시기가 맞지 않고 홍경래의 나는 조선시대고요. 원종과 애노의 나는 통일신라의 진성여왕 때입니다. 시기가 맞지 않아요. 여기 잠깐 적어주시고 자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상황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무신 이소웅이 무술 겨루기에서 이기지 못하고 달아나자 문신 한뢰가 갑자기 이소웅이 뺨을 때렸어요. 이소웅은 나이가 많은 대장군입니다. 한뢰는 굉장히 젊은 문신이고요. 왕과 문신들이 이 꼴을 보고 막 좋다고 박수를 치고 나니까 주변에서 이소웅을 존경했었던 젊은 하급 무사들이 부들부들했던 거죠.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불만이 쌓였던 게 약간 리미트가 팡 터지면서 정변을 일으켜서 이들을 제거하고 정권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자, 무신정변이 일어났다는 거죠. 자, 무신들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거 고르는 거네요. 김헌창의 난, 이거는 통일신라 시기죠. 요거는 시기가 안 맞네요. 장문휴가 등주를 공격했다. 이거는 발해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훨씬 이전 시기입니다. 최치원이 시무십조를 건의한 거는 통일신라의 진성여왕 때고요. 망이 망소이가 공주 명학소에서 봉기하였다. 최씨 무신 정권, 무인 정권들이 들어오고 나서 정치에서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무신 정변 직후에 망이 망소이의 난이 발발을 하게 됩니다. 자, 3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옳은 것은 고려 무신 정권기의 최고 권력기구입니다. 임시기구로 출발합니다. 최충원이 설치했습니다. 답이 보이죠? 교정도감입니다. 이 교정도감을 설치하고 교정별감, 일종의 장관격으로 자기 본인이 취임을 하는 거죠. 중방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이 설치를 했던 거는 아니고요. 이전에 이미 존재했었던 집단이고 도병마사, 식목도감은 원래 고려가 가지고 있는 이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원래 중방은 고려시대 원래 무신들이 회의를 나눴었던 기구다라고 체크해 주시고 교정도감은 이 사람이 특별히 본인이 설치를 하고 신설하는 기구다라는 게 특징적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자, 마지막 4번 보겠습니다.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문신은 모두 보이는 대로 없애라. 이거 정중부 나와 있죠. 무신정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곳 진도에서 우리 삼별초는 적에 맞서 끝까지 항전할 것이다. 배중손 장군의 이름이 나와 있네요. 삼별초의 몽골 대몽항쟁 부분입니다. 자, 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무신이 집권했었던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김헌창의 난 너무 계속 나오죠. 이거 이 시기랑 맞지 않는다고 했죠. 이거는 통일 신라 시대에 일어났었던 일이니까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고요. 최후가 정방을 설치했다. 이게 무신정권 시기에 마지막 최씨 무신정권에서 했었던 일이죠. 묘총이 금정벌을 주장하는 것은 무신정변 이전입니다. 서희가 강동 육주를 획득하는 것도 무신정변 이전입니다. 문벌 귀족 시기네요. 3, 4번은 둘 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좀 가장 어렵게 나올 수 있는 버전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어떤 집단이 정권을 잡고 있는가, 지배 세력, 주도 세력이 누군가 이거하고 대외 전쟁이 약간 맞물려서 돌아가는 부분이 있고 고려는 초반에 후삼국 통일하는 전쟁의 과정, 그리고 이 통일하고 나서 나라의 기틀을 잡는 과정에서 주로 활약했었던 초반의 임금,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대외 관계랑 관련된 부분이 차례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다루도록 하고요. 다음번에 기출주제 14번과 15번을 통해서 또 후반부의 고려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